안녕하세요.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오늘도 상업용 부동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14번째 시간, 지금 국내 그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1번을 13번 챕터에서 했고요. 이번 14번 챕터에서는 광교 롯데 아울렛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총 제가 3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는 오피스를 했고, 이번에는 리테일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물류센터, 인더스트리얼 쪽을 하면서 국내 사례는 일단 이렇게 하면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다시 만들긴 할 건데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만 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미래맵스 1호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 녀석은 어떤 구조일까요? 지금 미래맵스 1호 리치라는 녀석이 광교 지금 센트럴 프로조 상업시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GS 리테일이랑 했는데 15년을 했고, 실제 GS 리테일은 그걸 다시 전대차를 줘서 롯데 쇼핑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리츠 입장에서의 임대료를 주는 주체는 GS 리테일인 거고요. 근데 GS 리테일은 다시 그 위치를 또 임대를 줘서 롯데 쇼핑에서 받아서 그 돈을 저희한테 주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그래서 GS 리테일 신용등 AA.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2021년에 만든 거라서 등급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롯데 쇼핑 왠지 AA 마이너일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 이거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2021년에 만들었다는 거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원 조달 투자 현황도 항상 중요하죠.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이것도 보면은 지금 매매 대금은 2,780억인데 총 조달액은 3,015억이기 때문에 에쿼티, 리츠가 에쿼티죠. 에쿼티 기준으로는 다음번에 3,015억 이상에 팔아야 최소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2,780억에 부동산 샀고 기타 등등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요게 100이라고 하면은 100의 부동산을 살려면 보통 한 107, 이 정도 금액이 들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7% 정도가 더 들어서 나중에 팔 때도 107의 가격에 팔아야 제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일 거고요. 이러한 돈은 지금 보증금 500억, 담보대출 2,230억, 그리고 에쿼티 285억으로 모았고, 보면은 대출 비율이 매우 높죠. 보통은 보증금이 또 두껍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은 선순위 담보대출을 한 60% 정도 받고, 사실 후순위까지 받으면 한 75%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에쿼티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단일 장기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걔네의 보증금 규모가 커서 그 보증금으로 또 조달하면서 구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 구조에서 얘는 생각보다 에쿼티가 얇구나, 특이하다, 그런 거고, 어차피 단일 임차인이니까 이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는 15년간 없겠죠.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광교 센트럴 프루지오 상업시설, 아마 오피스텔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루지오 시티, 오피스텔, 상업시설 2개인가 있고, 이 리츠는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숫자 한번 보면은 연면적 기준으로 판매시설 24,000평. 이 규모는 되게 큰 거예요. 지금 저희 오피스 같은 게 프라임 오피스가 보통 15,000평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그 여의도 큰 대로에 있는 그게 한 17,000평, 8,000평 될 거고요. 그 외에 그거보다 약간 낮은 애들 KTB 빌딩이나 이런 거 한 13,000평 되고, 보통 오피스가 이렇게 그 길에 신금투, KTB, 여기 공사중, 한화증권 이렇게 있잖아요. 여의도 가는 길에. 그럼 얘도 한화도 한 2만 평 살짝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면적인데 판매시설이 24,000평이면 되게 넓은 면적인 거고요. 그냥 이런 숫자에 대한 감을 좀 느끼시라고 말씀드렸고, 건폐율 용적률은 한 70%쯤 건폐율을 써서 530% 정도 용적률 썼고요. 건물 규모는 지하 8층, 지상 16층인데 당연히 리테일은 16층에 있지 않겠죠. 이거는 오피스텔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산 곳은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그 리테일 부분을 사서 이거를 GS 리테일에 임차를 주고, GS 리테일이 다시 롯데한테 임차를 준 거예요. 그렇고 당연히 전체 면적이 주차 대수가 있지만 지금 오피스텔과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도 일부 배정을 받아서 쓰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또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광교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는 본권 리츠가 한 상업시설이랑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공통 의사결정 둘이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공통적인 공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구분 사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뭐 관리단 대표회가 오피스텔 쪽을 대표하고 본권 리츠가 이제 판매시설 쪽을 대표해서 당연히 각자 자기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데 당연히 합쳐진 건물이다 보니까 공통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건물의 관리와 관리 지출은 오피스텔 쪽과 본권 리츠가 같이 별도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매년 감정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019년에 감정했을 때는 상업용 시설이 2,953억, 1년 뒤에는 2,987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감정의 이런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고 있는 거고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보면은 이게 실사진인 것 같은데 되게 깔끔하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위치도 보시면은 이거를 뭐 분석보다는 저희가 그 대체 투자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이런 보고서의 흐름으로 보통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강의나 다음 강의 이런 거에서 이 내용을 뭐 외운다, 이해한다 보다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참조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광의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광교잖아요. 서울에서 연결되는 거다라는 걸 이 지도에서 표현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본권 부동산은 판교, 분당, 광교로 이어지는 남부 핵심 교통축에 위치하여 서울 도심 강남권 접근성이 용이하대요. 용이하다고 하고 전 이동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광교 자체로 이제 확대해 보면은 광교는 뭐 이런 게 있죠. 네, 광교는 지금 수원 구도심, 수지, 분당 등 인접 밀집지역으로 한 160만 평 규모의 뭐 배후 부지를 뭐 갖고 있대요. 그래서 광교가 광역적인 시설을 만들었으면 이런 데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여기가 뭐 조금만 맡으면 이런 광역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만큼 규모가 있게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광역적으로 땡길 수 있다라고 말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위치를 또 보시면은 광교 신도시 자체는 자주적 경제 기반이 구축된 신도시래요. 전 안 가봤지만 가봤네요. 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수업사업장, 광교 테크노밸리 법조타운 등 대규모 있대요. 그렇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수원이 본사 아니었나요? 사업장인가? 제 친구들 삼성전자 다니는 애들은 수원에 있던데 다들 본사 건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수원 사업장이라고 불리나 봐요. 그래서 본권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 지금 뭐 광교 신도시 안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위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 위치는 주변에 주거시설도 한번 이거 제가 일일이 손으로 친 거예요. 뭐 그때 이거 만들 때 그냥 너무 궁금했나 봐요. 광교가 너무 분양가가 비싸길래 도대체 뭐 하는 동네인지 죄송하지만 이렇게 먼데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싶어서 그냥 뭐 있나 한번 보면서 세대수나 이런 것도 한번 다 쳐보고 뭐 이렇게 거리도 한번 그냥 체크해 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고 이걸 뭐 외울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는 지금 리테일이잖아요. 리테일. 오피스였으면은 주거시설에 대한 내용 쓸 필요가 없죠. 주거시설은 쓰지 않았을 텐데 얘는 리테일에 대한 보고서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주변이 뭐 광의의 개념부터 광교까지 들어온 다음에 광교 주변에 주거시설을 쓴 게 주거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이 리테일에 올 테니까 이거는 지금 리테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동산 위치 부분에서 이런 지금 주거시설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건 케바케죠.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요. 임대차 현황은 실제 어떻게 되나 보시면은 오피스텔 2동이 있고 롯데시네마가 있네요. 롯데시네마가 있고 롯데 아울렛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GS25 하나는 진행을 직접 쓰나 보네요. GS가 원래 임차인인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되는 자료들이 계속 이제 보시게 되겠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 층별로 문화시설 평에서 전체 면적은 26,000평 정도 되나 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실제 임대인, 건물주죠. 건물주는 리츠죠. 리츠고 누가 임차인은 이번엔 GS 리테일이죠. 그리고 GS 리테일이 다시 롯데랑 임대차랑 전대차를 한 거기 때문에 당장 리츠의 입장에서의 계약 상대방은 GS 리테일이죠. 그래서 걔랑 26,000평 전체에 대해서 2015년부터 35년까지 20년간 보증금 500억으로 한 거고요. 뭐 임대료들 내용들이 뭐 시작 금액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선 매수권은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는 임차인, GS 리테일 또는 임차인 지정하는 자, 아마 롯데겠죠. 중에 먼저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츠가 이 건물을 이제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롯데나 아니면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GS 쪽에서 먼저 우선 매수권이 있어서 적당한 가격으로 얘네가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얘네가 헐값 사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공개 매각을 처리해요.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얼마에 샀게 들어왔을 때 그 중에 제일 비싼 그 가격으로 얘네가 살 수 있다면 얘네한테 먼저 살 권한을 주는 거고, 얘네가 못 사면 그 거래 들어온 이 친구한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해서 가격을 헐값에 막 팍 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1순위로 나온 제일 비싸게 쓴 녀석이 보통 1순위일 텐데 걔한테 팔기에 앞서서 그 동일 가격, 동일 조건으로 니네가 우선 매수하겠니? 라고 얘네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파는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20년 계약을 믿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 위약벌이라는 조항도 분명히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대차면 결국은 GS가 이제 롯데한테 한 거고, 아마 앞에랑 비교해보시면 면적도 GS25 편의점 빼고는 다 같고, 계약 기간도 아마 같을 거고, 보증금은 300억이네요. 앞에는 500억이었으니까 차액은 200억 GS가 내나봐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거지만 뭐 임대료 부분도 뭐 산정이 돼 있고, 전반적인 내용 우선 계약권도 뭐 있다 하고요. 전대차 기간 경과 후 GS 리테일이 10년 연장하는 경우, GS 리테일이 아까 20년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추가 20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용권도 다시 또 지금도 롯데가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무상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임 매출 실적 뭐 이런 숫자들은 나와 있고, 이런 숫자가 안 나오면 누군가가 더 돈을 내야겠죠. 이 GS나 롯데에서. 그 전대차 계약 현황. 지금 보시면은 주변 얘기네요. 그냥 전대차 계약 현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거나 인구수는 이 정도, 가구수는 이렇다 해서 주변 집 부동산 시장 주변을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시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약간은 탑다운적인 내용 방식으로 이 부동산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쵸. 아울렛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도 얘네가 한 거,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건 다 그 투자 설명서 안에 이제 미래에셋 맵스 1호 쪽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광의의 또 개념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은 줄고 있고 아울렛은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울렛이에요 라고 2021년인가 이 시점에 이 자료를 만든 거죠. 지금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고 이런 건 아시라라고 말씀드리지만, 더 새로운 정보는 새로 생긴 리츠에 새로 투자한 거에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이 숫자까지도 이제 다 최근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제가 이번 하는 거 보시면서 이런 결이 있구나를 느끼고서 이제 새로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리테일 산업에 대해서 큰 흐름을 정리해놨죠. 1980년대, 2000년, 10년, 최근이지만 이건 2021이나 2020년일 거예요. 지금 2023은 또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또 뭐가 많이 달라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옛날에는 이런 내용들 지식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백화점이 주 형태였고, 그 다음 대형마트가 뜨다가 엄청 공격받아서 대형마트가 그 이후에 복합 쇼핑몰이 생겼고, 최근에는 아울렛이 생긴다더라. 최근이 아니죠. 어쨌거나 그나마 네 번째로 나온 건 아울렛인가 보다 라고 설명을 얘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유통 3사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에서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도심형 아울렛 위주로 확장을 하는 추세래요. 이 당시에. 그래서 백화점보다는 쇼핑몰과 아울렛 개념으로 뭐 체험형 공간 특화형 컨셉으로 해서 계속 생겨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겼다. 롯데 아울렛,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애들이. 그나마 뭐 마트는 이제 계속 추가 입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울렛이 그 이후에 계속 많이 뜬 거죠. 그리고 주변 경쟁 현황 이런 자료도 걔네가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게 있고 주변에 뭐가 있나요? 하면은 뭐 스타필드 수원, 뉴코 아울렛 동수원 이런 것들이 지금 리테일이니까 당연히 경쟁 상대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분석 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내용이 이제 광역형, 서로 멀리서 수요를 땡겨오는 광역형 애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되겠죠. 멀리서도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게 광역형인 거고요.
뭐 지역 밀착형으로 가면은 주로 이제 통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처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 지역 밀착형이고, 멀리서도 오는 게 광역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항상 이런 리테일 마켓 리포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제가 어제 쳐본 거예요. 코리아 리테일 마켓 리포트라고 치면은 뭐 에비슨 0에서 사우스 코리아의 마켓 리포트 나오고, 사우스 코리아 리테일 섹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되게 많아요. 이 밑에 되게 많고, 물론 한국말로 쳐도 되죠. 한국 리테일 시장 리포트라고 쳐도 쿠시먼 웨이크필드부터 해서 한글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공부할 때 이런 마켓 리포트는 정말 다 공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계속 읽어보시면은 팔로우업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 추정 이런 거 한번 보면은, 근데 이 리츠 투자 설명서에는 사실 숫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알면 다칠까봐 그러나 뭔가 태클 걸까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그냥 있는 숫자만 적어본 거예요. 최대한 쓴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 2% 상승할 거고 쭉쭉쭉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9월 3일까지 연차임은 107.56억이고 얼마를 공제한 게 실제 연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 수익은 1기 78억, 2기 57억, 58억, 58억, 59억, 60억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코스트는 수익이랑 코스트 재반 비용도 가보면은 비용은 이런 게 있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부동산 관리 비용, 리츠 위탁 관리 비용, 기타 비용이 있고, 이런 세부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업의 수익, 현금 잔액에서 이자율 붙인, 저번에 제가 캐시플로우 가르칠 때 너무 거만한데요. 가르칠 때 그냥 같이 공부할 때 그 현금 잔액에서는 이자율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크진 않다라고 말했죠. 중요하진 않고요. 영업의 비용들 이제 이런 이자를 엄청 짜죠. 지금이었으면은 5.5, 6%일 텐데 이땐 이래서 엄청 싸다. 그 얘기는 지금 대출 만기 시점이 만약 지금이라면 이제 5%대, 6%대로 리파이낸싱 하면은 금융 비용이 2배 이상 나와서 수익이 급감하겠구나라는 걸 요즘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얘네가 제시한 걸 한번 쭉 적었고요. 디테일하게 수익의 세부 항목, 비용의 세부 항목을 제시해 주진 않아서 러프한 숫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뭐 엑셀 링크도 걸겠지만 제 기존에 만들었던 기본형에서 세부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러프한 금액만 넣는 식으로 한번 억지로 이 숫자를 맞춰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보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는 정보에서 대충 맞춰가지고 제가 뭐 선순위 대출 금액이라는 것도 넣고 금리 이자율도 넣고 한번, 그러니까 이 투자 설명서를 가지고 엑셀 빈칸을 제가 한번 채워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겠구나라고 샘플로 한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분석한다는 얘기 한 거죠. 결국은 임차인 위험, 단일 임차인의 20년 임차 계약을 가지고 이게 시설이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뭐 임차인에 대한 이런 재무 현황도 볼 거고, 지금 이걸 분석할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GS 리테일은 또 이런 일을 하는 데니까 각각의 분리할 수 있다면 사업 분별, 뭐 매출액, 영업이익, 에비타까지 나오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면 각각 이게 합친 애매한 전체보다는 각각이 누군 상승, 누군 그대로, 누군 하락, 이렇게 세부 특성을 볼 수 있게 사업 분별 분리된 숫자를 보는 게 사실은 훨씬 도움이 되긴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공통 및 기타까지 해서 이런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자료들을 지금 제가 막 빡시게 분석해서 이걸 막 엄청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흐름, 이런 맥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거를 뭐 컨닝 페이퍼 삼아서 요즘 자료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뭘 봐야 될지, 뭘 이해해야 될지, 엑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계속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볼 테니까 이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